네, 그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비태의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저자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서점을 와가지고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칼비태라는 그 이름을 듣고도 여기 와주신 분들은 굉장히 교양인들이세요. 칼비태 왠지 좀 독일의 그 유명하신 그 교육자인데 실제는 목사였고 아들을 이렇게 손자를 키워낸 그런 교육자였습니다. 이 이름을 듣고 칼비태, 인문고전, 독서교육 다 만만치 않은 무게들이거든요. 그 무게를 이기고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결혼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많이 계시네요. 네, 그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거 그 PPT도 있긴 한데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저는 2011년에 첫 애를 낳았고요. 그 아빠가 되면서 이제 많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얘를 뭔가 잘 키워야 되겠는데 뭐 영재로 키우면 좋겠죠. 그리고 행복하면 더 좋겠죠.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책을 이제 처음 공부를 했는데 저기서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녀 교육서가 많습니다. 종류가 수백 권, 수천 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책마다 주장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뭐 어떤 데서는 애가 울면 안아줘라. 또 어떤 책들을 보면은 애가 울어도 안아주지 마라. 그렇게 해야지 자존감이 커진다.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착육아잖아요. 그래서 업고 키우고 안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약간 애착육아 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또 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애가 울어도 그냥 놔둬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답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뭔가 교과서 같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게 된 책이 이 칼비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 아이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고요. 저도 이걸로 이제 제 인생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배울 만한 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칼비태로 알려져 있고요. 174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세계사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네. 독일 이전이에요. 독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그 국가가 되기 이전에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 태어났고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 이제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어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와가지고 독일을 압박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힘들어진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48년생인데 그 자기 아들인 칼비태 주니어를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자기랑 칼비태, 나도 칼비태, 너도 칼비태 지었는데 이 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1788년도인데 칼비태는 1800년도에 태어났어요. 나이 대충 계산해보시면 우리 나이가 53세죠. 52세에 결혼을 하고 53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얘를 위대한 인물을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조기 교육을 시작을 하세요. 이분의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여기 보시는 사람들인데 그 페스탈로치는 평생 같이 교류한 그 친구로 보시면 됩니다. 친구였고 칼비태 이제 그 사상을 그냥 너 혼자 알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라라고 해서 책을 쓰게 하신 분이에요. 페스탈로치. 그리고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고 노동교육이라든지 어린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고 프레벨 많이 들으셨죠?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우리가 이제 그 유아 교육에 영재 교육하면 치면 나오는 사람이 프레벨이에요. 프레벨이 그런 영재 교육의 선두자고 옆에 보시는 분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 천재 여성이에요. 당시에 여자 중에서 의사가 없었거든요.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랬다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잘 안 돼서 아이를 못 키웠어요. 15년 동안 자기 아이를 못 키우다가 나중에 장성한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 키우게 되는 모태솔인데 이분이 역설적이게도 이 유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고 몬테소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물건을 갖고 놀면서 이렇게 지능이 발달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자폐아라든지 그런 아이들도 그런 기구를 갖고 놀면서 애들이 똑똑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분들이고요. 다 칼비태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의 100%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비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칼비태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쳐보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칼비태에서 교구를 만드는 또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겨서 지금 이제 뭐 칼비태 교육을 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칼비태의 교육법을 약간 상품화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보통 칼비태 교육이라고 하면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재 교육으로 알고 계세요. 영재 교육. 뭐 칼비태 교육이 과연 영재 교육인가? 제가 칼비태만 지금 10년째 연구했거든요. 칼비태 교육이 영재 교육이 아니에요. 칼비태 교육의 핵심은 이게 이 사람의 핵심 목적이었거든요. 나는 칼이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영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신체와 정신을 성장시키고 선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 이런 목표하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과 다양한 경험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 해줬어요. 기회를 열어줬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분 막 승승장구하시고 너무 이제 제가 볼 때 대단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엄청 이제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인데 저는 이제 아이한테 이걸 알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뭐 클래식도 틀어주고 모차르트 틀어주고 그 지휘하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 내년 그 1월 초가 되면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신년 음악회가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지휘하고 이제 그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그런 거는 매년 제가 샀어요. 매년 CD를 사가지고 DVD 사가지고 애들한테 틀어주고. 근데 첫째가 어떻게 되냐면 돌 때 이제 제 돌잔치에 여기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돌잔치 때 영상이 뭐가 있냐면 애가 그 DVD를 보면서 지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했죠. 그냥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재인가? 그리고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보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고 와이프랑 이제 고민해봐였죠.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줄리어드 음대 보낼까? 숨겨둔 땅 없냐 너희 집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재능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막 회사에서 막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를 방치를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냥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남부터미널 쪽에 가면 예술의 전당 있죠.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한 살짜리 애한테 그 클래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생으로 하는 걸 들려주고 싶어서 갔죠. 안 되는 건 알았어요. 8살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8살부터. 제가 이제 직원이랑 싸우기 시작했죠. 이제 되게 무식한 건데 우리 애는 천재다. 그래서 가서 들어야 된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이거 개발 안 시키면 그런 소리 하다가 약간 이제 이상한 사람 돼서 로비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처참하게. 안 되네. 그리고 와이프랑 둘이 앉아갖고 와이프는 이제 좀 정상인이고 저는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짓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걸 집어넣어서 듣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로비에 그 TV 화면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생중계 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지휘봉이 없잖아요. 지휘봉이 없으니까 빨대를 이렇게 스트로를 쥐어주니까 그걸 잡고 막 이렇게 지휘도 하고 그걸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도 비춰갔죠. 천재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평범한 애가 됐어요. 음악적인 재능은 지금은 좀 평범한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세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천재로 태어났어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 뇌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뉴런이랑 시냅스잖아요. 뉴런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건물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냅스는 거기 연결하는 선들이에요.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험을 시켜주면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클래식을 들었죠.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런 시냅스가 발달하는 거죠. 강화되고 없던 길이 생기고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느 순간 방치를 하면 다시 이렇게 옅어집니다. 그런 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어떤 쪽에 흥미를 보이고 호기심을 갖고 있고 타고난 재능이 뭔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최대한 이렇게 가능성을 넓혀서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간에 뜯겨서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영재라는 건 뭐냐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재밌을 수 있는데 얻어 걸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8비트 교육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8비트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8비트한테 아빠한테 교육을 받았고 평생, 그리고 본인도 아버지의 자문을 얻으면서 아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런 교육은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영재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런 기회랑 아이의 호기심이라는 게 다 잘 맞아가지고 폭발을 하면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목표를 영재로 두시면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교육의 목적, 교육의 끝이 뭐냐?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뭐 책을 사주고 어디 뭐 특목고를 보내고 이런 목적이 뭐냐면 말이죠. 맨 끝에. 제 주변에도 이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 제일 잘 아는 뭐 스카이 뭐 이런 나오셔가지고 외국도 유학도 갔다 오시고 MBA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결국 뭐 하시면 회사에서 키보드 두드리고 있거든요. 교육의 끝이 그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길 안에서 산 거예요. 장자에 보시면 장자의 소요유라는 편을 보면 그 장자가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대북 이야기가 나오죠. 본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사방 뭐 7천이나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엄청 커다란데 얘가 태풍을 만나면 하늘로 날아가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대붕이 됩니다. 하늘을 막 날아가죠. 근데 그 태풍을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참새나 멧새들, 텃새들이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는 이렇게 나무 열매 따먹고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각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는 만들기 쉬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하면 학교 성적이거든요. 뭐 국어, 국영수, 뭐 100점 다 맞으면 영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학원 뺑뺑이 돌리고 가위시키고 막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벽에 부딪혀요. 하여튼 그 영재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재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쯤 되면 이제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계속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면 애들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혀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44, 내년이 40이군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그동안 못 찾았어요. 내 꿈? 글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잠재력들을 타고난 잠재력을 흥미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영재들은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영재교육이라는 거는 불행한 영재를 만드는 교육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8비트의 교육은 어떤 단순한 영재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천재,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를 만드는 교육이다 라고 저는 그 정신을 갖거든요. 저는 8비트랑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책이랑 대화하는 거,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심정을 했을까를 끊임없이 대화를 했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아직도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또래들끼리 친구들끼리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놀고 엄마 아빠들이 모임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애들 있잖아요. 3살, 4살 애들 그냥 방치하고 또래들끼리 놀면 좋은 거야 그러고 놔두잖아요. 근데 칼비트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끼리 이제 안 좋은 말을 쓸 수도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 항상 지켜봐라. 또래끼리 노는 거 되게 금지를 시켰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따져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역사상 제일 위대한 천재 중에 2명인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호기심이 정말 남달라요. 호기심. 사람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나면 별로 안 말랑말랑하게 살아가요. 어떤 뭐 직장을 가든 어떤 뭐 직업을 갖게 되면 그 길로 쭉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전을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그 호기심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 알고 계시지만 아인슈타인이 가장 사랑한 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전화번호 따서 그 스타벅스 드리겠습니다. 커피, 라떼. 없으신가요? 아인슈타인 제일 사랑한 책. 그것도 맞는데요. 응? 탈무드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이렇게 사랑 아닙니다. 답은 순수이성 비판. 있어요. 순수이성 비판. 칸트가 쓴 순수이성 비판은 그렇게 들고 다녔대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이성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성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발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했던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혼자 연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수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빛에 대해서도 그 빛의 속도나 이런 거, 뭐 MC 스퀘어 이런 것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 사고로만 한 거거든요. 실험을 안 했어요. 머리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만들어낸 처음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사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모든 방면에 호기심이 있었고, 그가 남긴 그 노트를 빌 게이츠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이 사람의 노트가 너무 이제 그 호기심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호기심에 빠졌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을 파서, 되게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태아랑 같이 죽은 산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부를 자기가 했고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이 너무 넘쳐가지고, 여튼 그 호기심, 관찰력이 어떤 그 역사에 정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천재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사장시키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였던 주변의 환경이었던 간에 그 능력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부터 좀 약간 그 호기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인문 고전 독서 같은 걸 해서 머리가 막 폭발한 건 언제부터냐면은 몇 살일까요? 대충 예상해보세요. 칼비탄이 3살부터 고전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40살부터 읽었어요. 40살. 그렇게 해도 천재가 됐습니다. 우리도 천재가 다 될 수 있어요. 머리는 항상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 인간이구나 하고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하면 내가 놀다가 시냅스들이 놀고 있다가 이런 자극이 하고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이렇게 느리고 빨리는 안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던지거든요. 칼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패한 이론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그 사람의 사유 자체는 굉장히 그때 포괄적인,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그 칼막스가 굉장히 가난하게 산 거 아시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둘째 딸인가를 이렇게 병원을 못 보내고 그냥 얼려 죽였어요. 병원 못 보내고. 그 정도로 가난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대학교에 도서관에 출근해가지고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재정적인 지원을 그 친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본론이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관점이었죠. 유물론. 모든 역사라는 건 이게 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시대인데 그런 걸 제시를 하거든요. 니체 같은 사람도 보면은 니체가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옛날에 말 타고 이동했잖아요. 택시가 아니라 마부가 이제 말을 막 때리는데 이 말이 힘이 약한 거예요. 부들부들거리다가 진창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손님 태우고 가야 되는데 늦으니까 찌찌찌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 말인데? 하면서 말을 껴안고 같이 채찍 맞고 미쳐버리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저자 활동을 못 하는데, 근데 니체 같은 경우도 죽이다가 신까지 죽여버려요. 신은 죽었다 라고 하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혁명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제시한 거거든요. 어떤 천재들이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신만의 뛰어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잠재력을 끌어올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엄마 아빠겠죠. 부모님. 그래서 칼비트의 교육의 핵심은,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그 방법론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책에 다 있고 이건 저 오늘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기 시작하면 영재교육처럼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많이는 안 할 건데, 이제 공부는 좀 스스로 하기 시켰습니다. 칼비트 같은 경우는. 애를 6살 때까지는 책상에 앉히지 않았어요. 근데
칼비테 같은 경우는 6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는 적이 없었어요. 가끔씩 그냥 앉아서 15분, 하루에 딱 15분만 그 호기심을 이끌어내서 아빠 나 이 책 읽어줘 하는 것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 호기심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죠? 트로이. 옛날에 그 누구죠? 되게 잘생긴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릭 바나랑 또 누구 한 명 나왔잖아요. 네, 아킬레스로 누가 나왔었는데. 네, 이거 좀. 그 영화로 보면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칼비테는 그 산책을 하면서 아이랑 산책을 이제 자주 했는데 손잡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트로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스에서 전쟁을 이제 갔는데 그때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었고 얘가 여기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재밌게 하다 보면은 애가 이제 가만히 듣다가 궁금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 아빠 책장에 가면 있는데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면 애가 궁금하잖아요. 와서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애가 막 읽어달라고 안 닿을 때까지 놔두다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전은 어릴 때부터 익혔고요. 어릴 때는 공부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놀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놀이로 만들었어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0페이지씩 수학 문제 풀어라고 하면 누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아빠랑 한번 놀아볼까 하고 수학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뭐 블록 쌓기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아주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몬테소리나 프레벨 다 그 영향이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칼비테 교육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 이런 어떤 그 영재로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그 인성을 갖춘 아이를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칼비테가 목사였어요. 당시에 독일의 목사는 굉장히 그 지식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뭐 시골에 있는 목사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 라틴어 같은 걸 본인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이런 책들을 고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자신도 굉장히 교양인이었고 목사다 보니까 그 자기 교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챙기게 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뭐 아내를 잃고 그 죽으려고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보내서 같이 정원에다 꽃을 심게 해줘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막 아이를 안아주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 칼비테는 처음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걔도 이제 죽을 뻔했어요.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9개월 이제 애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넘어져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 1800년도에요. 1800년도 조산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아이가 잘못될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또 이제 탯줄도 감고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어요. 태어났는데. 근데 어떻게 살려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자극에 반응을 안 해요. 전응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했지만 칼비테는 자기를 믿었던 거죠. 후천적인 교육이 타고난 재능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자기 집 앞에 보면은 365일 운동을 할 수 있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비가 와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정원이? 비가 오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가 와도 애가 뛰놀 수 있으려면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만큼 자갈을 깔아서 비가 와도 바로 놀 수 있게 해주고 1년 365일 계속 산책을 시켜요. 어디 가도 걷게 하고 애가 힘들어도 무조건 걷게 하고 해서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담벼락에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담벼락에 뭔가 지덕체 이렇게 있죠. 지덕체. 네. 지성, 덕성, 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동기부여였어요. 칼비테는 이제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는 별로 칭찬 안 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애가 만약에 누굴 도와줬어요. 지나가던 할머니한테 뭐 배고파 보여서 이런 걸 드렸어요 하면 너무 잘했다고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하니까 이 칼비테뿐만 아니라 칼비테 주니어도 나중에 책을 씁니다. 책을 썼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릴 때는 그 아빠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한 시기였다. 그게 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줬고요. 대신에 이제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에 대해서 누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되게 경계를 했어요. 절대 칭찬하지 말라고. 애가 교만해진다고.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잘 해줬고 아이를 되게 믿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주입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칼비트의 말인데요. 영재로 키우기보다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다. 그런 말을 남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칼비트 하면 조기교육이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조기교육, 영재교육, 칼비트, 프레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기교육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0세부터 5세까지가 그 뉴런이나 시냅스가 가장 왕성하게 클 수 있는 때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7살까지 만약에 애를 방 안에 가둬놓고 사회를 격리를 시키면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말하는 법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론으로 있는데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학자들 연구를 해가지고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극을 줘야지 뇌가 발달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특히 언어 영역은 7살 이전에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7살, 8살. 8살부터는 완전 문법 어휘들이 폭발하는 때고요. 그 전에는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기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기교육은 굉장히 영재 위주로 포커스되어 있어서 좀 잘못되어 있어요. 칼비트 조기교육은 일단 그 책을 보시면 나중에 책의 182쪽에 보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다른 꼭지들은 제가 이게 책이 한 40개 정도의 조그마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개 중에 이 꼭지를 쓰느라고 제가 한 이틀을 꼭 알았던 것 같아요. 한 거의 20시간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칼비트가 책을 남겼는데 만든 책이 독일 목사고 독일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쓰니 몇 페이지 썼겠어요? 1000페이지였어요. 1000페이지. 이를테면 읽어봐라. 1000페이지 썼는데 이게 이제 미국 하버드대에서 발견되고 중국에도 번역되고 일본에 수입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돼가지고 번역된 책이 350페이지짜리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고 제가 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82페이지부터 있는 걸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뇌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감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오감 중에 뭘까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중에서 청각, 네, 청각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청각이 제일 먼저 발달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엄마 얘기 듣고 아빠 얘기 듣고 했던 것들이 태어나면 이제 반응을 제일 빨리 하는 게 청각이죠. 청각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시각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 오감들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칼비트도 애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완전히 깐난쟁이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저도 똑같이 다 했어요. 애한테. 자, 이게 검지야, 검지. 이거 봤지? 여기 하나야. 자, 이게 중지야, 여기 둘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자극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자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안의 물건들. 자, 요건 이제 그릇이란다 하고 만져보게 하고 들어도 보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면서 가구에 부딪히죠. 요거는 탁자야 하고 이거 이제 아이의 언어로 쓰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맴매 맞아요라는 이런 말 안 썼던 거예요. 나랑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아이랑 나는 그분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랑 너랑 똑같은 인격체고 너는 이미 완성돼서 나온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른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탁자야,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네, 만져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계속 한 거죠. 그런 스킬들은 책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호기심을 자극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가 뭔가 읽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책을 절대 안 읽어줬어요. 심지어는 애가 책을 보다가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있었죠. 여기 보니까 다 교양인들이시니까 그죠? 열심히 하셨잖아요. 공부를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어하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식음을 입고 그러다 깜짝 놀래가지고 2시간 지났냐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애가 이게 막 번영이 돼가지고 한 30분 40분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칼비트에 와서 등어리를 때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애가 소원 이렇게 울면서 말을 제발 조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안 돼, 지금 쉬는 시간이냐고. 쉬게 해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지 최대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그런 정도로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안달복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기교육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을 하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한자를 가르쳤어요.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게 뭐지?
하나지 하나. 1이야 1. 이게 한자로 쓰면 뭔지 아니? 하고 이렇게 종이에 써주는 거. 1이야. 2는 항상 뭐 생기죠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욕심. 갑자기 급수를 따자 이러는 급수. 한자 급수를 따보자. 요거 8급부터 해서 이제 9급부터 해서 1급까지 따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 급수책을 사줬어요.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져서 이제 한자 책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이게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 아파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자 이거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가 막 호기심이 나서 안달복달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게 중요하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가장 그 영향을 받는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해마가 이제 그 베네피즈가 아니고 밑에 있는 중층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해마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들 있죠. 오늘 가서 칼비태 교육 뭐 이렇게 강의 듣고 그 앞에서 임송 작가를 만났었지 라는 이 단기 기억 요게 자면서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꿔져요. 그때 참 인상 깊었지 이런 게 이제 남아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지워져요. 빨리빨리 없어지고 그런 기억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자. 아이들이 한 5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아빠이고요. 아빠이고.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성교를 볼 때 여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남자분들이 이거 들으셔요 정말로. 그 5살이 되면은 사회적 지능이라든지 어떤 그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어떤 경쟁이라든지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5살부터 뭐 이후인데 그런 유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아빠가 안아주고 어떤 사건이 갈등이 생겼을 때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5번째는 스스로 설명하게 하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아이가 뭔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서 뭔가 봤다든지 뭐 영화를 봤다든지 산책을 했다든지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한번 정리를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가서 동생한테 말해볼래? 그럼 저희 아이들은 이제 와서 오빠가 오늘 이런 거 봤어 하고 책을 막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고 더 이제 그 강화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공부가 잘 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한테 가르쳐야 될 때. 그때가 제일 잘 되잖아요. 아이한테도 일방적으로 듣게만 하지 말고 그거를 설명하게 하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1000페이지에서 뽑아낸 겁니다. 조기 교육하면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조기 교육하면 영어를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죠? 조기 교육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세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거. 애가 뭐 영재 발굴자 이런 게 뭐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막 뉴스 그대로 쉐도잉 따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하고 막 고민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교육 포기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칼비테 주니어가 한 말이에요. 칼비테 주니어는 3살 때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3살 때. 그리고 9살이 되면은 6개국어를 해요. 독일어 플러스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원래 라틴계니까 라틴어. 그 라틴어 공부하다 보면 뭐가 또 따라오죠? 그리스어. 라틴어 계열로 또 퍼져나가는 게 프랑스어. 영어 당연히 해야죠. 영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해서 6개국어를 9살에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어 공부에 쏟아붓는다. 8년이나 9년 동안, 10년 동안 그 외국어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게 뭐라 그래요?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천재야. 본인은 다 해가지고 그 10개국을, 9개국을 했지만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여러 지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게 사실 영재교육하면 이거 100% 다 들어가요. 이걸 실제로 주창한 하버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좀 상업적으로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좋아 보이니까 다 따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합니다. IQ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능은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논리, 공간, 신체,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탐구. 이 8개 지능에 플러스 2분의 1로 영성 해가지고 8과 2분의 1 지능 이론인데 이 지능들이 골고루 발달해서 몇 개의 지능들이 융합이 돼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 천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어, 6개국어하고 10개국어하고 이건 뭐죠? 이거 하나예요, 하나. 이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특히 미혼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 결혼해서 절대로 해야지 조기교육한다고 그 돈 들이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여봐서 알아요. 별로 효과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제가 붙들고 하는 게 나아요. 영어 공부 잘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습책 제가 한 20권 읽은 것 같은데 핵심이 하나예요. 본 거 같으세요? 잘한 방법.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하는 방법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틀어놓고 듣고 따라하면 돼요. 똑같이.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반복해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그거를 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시고 4개국 하는 사람 다 들어보고 똑같아요. 자다가도 막 영어가 막 꾸며져 들거든요. 그러면 저도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언어는 자기가 필요하면 하면 돼요. 나중에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그 꿈을 쫓아가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보니까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거기 영어잖아. 영어가 필요하네. 미친듯이 하는 거죠.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해서 뭐 엄청나게 해봐야 사실 단어 3,000개도 못 읽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해봐야. 혹시 영어 유치원 관계자 계신가요? 네. 이쯤하면 죄송합니다. 효과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 지능들이 두세 개의 지능들이 합쳐서 이렇게 굉장한 신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천재들이시죠. 네. 행복한 천재를 키우시려고 천재들이 다 오셨네요. 자기이해입니다. 자기이해. 성공한 사람들이면 100이면 100이 이게 제일 뛰어났어요. 자기이해. 이 자기이해라는 게 뭐냐면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나란 누굴까? 인생이란 뭘까? 나는 뭘 좋아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꿈은 뭐지? 나는 이런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는데 제가 입사할 때 이제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 10년 뭐 이때인데 그때 처음 쓰면서 지금 완전 이제 보급이 됐잖아요. 이거 대중화 시킨 사람이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는 완전 굉장히 이제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막 고등학교 때 막 수업 시간에 뱀 풀어놓고 막 혼자 웃고 막 폭탄 터뜨리고 또 이상해요. 대마초 피우고 히피 문화에 젖어가지고 맨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아로 살면서도 정말 뛰어났던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엄청 몰입을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의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나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보통 이제 그때 트렌드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영상 막 이런 가다가 결국은 인도를 갑니다. 인도 가면 이제 뭐 있을 것 같잖아요. 인도 가면 뭐 있죠? 시체들이 많습니다. 인도를 가면 개도 죽어 있고요. 개 옆에 죽은 애도 같이 누워 있고 되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갔다가 정말 인도는 겐지스강에 이렇게 사람 태우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거기에 이제 그 타는 정도에 따라서 부기가 갈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좋은 목재를 많이 쓰겠죠. 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반쯤 이렇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깨닫죠. 부처님이 100명이 와도 이 나라는 구제가 안 된다. 실용적인 과학 기술만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자기 소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런 엄청난 IT 혁명을 이끌었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결점도 많았어요. 잡스가 이제 잡스 방 아시죠? 다 특이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방석 하나 있잖아요. 방석.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하루에 20분씩. 아침 저녁으로. 명상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을. 김연아라든지 우리나라에 뭐 다른 또 성공한 그 누구죠? 발레리나, 강수지, 예, 그런 분들도 보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전 아직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잘하는 거지?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이제 좋은 삶을 내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다른 정말 훌륭한 부모한테 태어났다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혹시 죽이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제가 이제 제목이 칼비테 인문고전 독서교육이니까 인문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칼비테의 교육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인문고전 독서였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로이 성이 함락을 당하죠, 그죠?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서 막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죽이고 막 결국은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파리스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파리스가 이제 트로이의 둘째 그 왕자인데 그 자기 그 왕권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다가 어떤 청년한테 줍니다. 주고 네가 그 이 트로이 제국의 영광을 끝까지 가져가라고 줘요. 결국 이제 종통을 전수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데 그 왕권을 전수하는 듯이 나는 이제 성을 지키겠다 그러고 주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죠? 아이네안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로마 그 이건 약간 신화적인 거긴 한데 그 전설인데 가서 로마를 세우게 돼요. 그 이야기가 고전 중에 고전인 아이네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가 그 서양의 그 호메로스가 지금 최고의 그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다닌 학교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다니다가 그만둔 학교 이름. 하버드 갈라다 그 학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잡스 이후로. 하버드 합격했는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요 그냥. 그 학교 어디냐면 리드 칼리지입니다. 리드 칼리지. 거기서 인문 고전 교육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합격을 딱 하면 프레시맨이라고 선물로 뭐가 오냐면 뭐가 올 것 같으세요? 학교 통지서랑 함께 일리아스랑 오디세이가 읽고 오라. 멍청하게 오지 말고 읽고 와라. 이렇게 와요. 서양의 어떤 정신의 뿌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어받은 게 로마의 건국사인 아이네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네이스를 그 칼비도 주니어한테 태어나자마자 43일인가 45일부터 계속 읽어줘요. 애가 뭘 알겠어요. 제가 그 아이네이스를 읽어봤거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주니까 애가 어느 순간 3살 정도 됐을 때 그걸 줄줄줄 암송을 했어요. 칼비트는 어떤 심정으로 했냐면 잠재력에 이걸 새겨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재들 작품을 그대로 이제 읽으면서 아이가 천재가 돼가는 건데 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냐?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도 많이 안 사깁니다. 깊게 사깁니다. 이유는 제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제 인생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 굳이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돼요. 물론 뭐 제가 편향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우리나라에 한 1년에 몇 권 나오는지 아세요? 책이? 한 5만 권 나옵니다. 제 책도 그 중에 한 권이죠. 5만 권. 5만 몇 달 뒤면 이제 서가로 꽂힐 수도 있어요. 저기. 네. 재고 정리될 수도 있고. 책이라면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거냐?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책. 그런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책이 바로 고전이거든요. 고전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쉬운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거는 고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갈매기의 꿈 아시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거 읽어보시면 한 시간이면 다 읽으세요. 고전입니다.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그것도 뭐 한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것도 고전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깊게 읽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한테 전할 게 되게 많습니다. 왜 인문고전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제 AI랑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랑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인공지능들이 그 알파고랑 이세돌이었나요? 바둑두는 보셨죠? 알파고가 여기야 그럼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을 기계가 하고 실행을 사람이 합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도 뭐 앞으로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기계가 다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1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시죠? 증기 막 해가지고 대량 생산되죠. 2차 산업혁명이 전기 갖고 막 세상이 밝아졌잖아요. 3차가 IT 정보 혁명이었고 4차가 이제 AI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해서 사람질을 못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살 수도 있겠죠. 되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저임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은 조금 더 인간답게 사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사람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성공 못하겠죠. IT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을. 왜냐면 사람은 이해받기 원하거든요. 이해받기 원해서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하잖아요. 결국은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해받고 새로운 콘텐츠를 재미를 느끼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런 욕망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성공했냐면 처음에 뭘로 대박났죠? 아이팟, 음악. 음악은 인간의 욕구, 가장 근본적인 욕구거든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찝어낸 거죠. 이건 된다. 그래서 간 거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런 것도 욕구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 인문학이 엄청 막 부흥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랑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거짓말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무슨 기술자도 아닌데. 그런 통찰력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인문적인 통찰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는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되고요. 고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그리고 또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도 강조를 많이 해놓은 건데,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라는 건데, 라틴어고요. 뜻은 죽음을 생각해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제 로마에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이렇게 오면, 그, 뒤에 노예 한 명이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선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번인 돼가지고. 이 사람들 막 환호하고 하는데, 결국 너도 죽는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행복이 뭐냐를 20년을 고민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행복이 뭐지? 그 고민을 해보니까 죽을 때 내가 정말 행복했다, 잘 살았다라고 하면 행복이겠다 결론을 이르렀고요. 그 죽을 때 난 뭘 생각할까를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임사체험자들이나 뭐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을 세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꽃피웠냐, 내 자아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행복했느냐, 사랑했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넌 뭐 했니? 이런 질문들을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고전에 있습니다. 사실 정답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고전을. 읽어보시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꼬아놨지? 이런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 찾다 보면은 내가 고민하는 것들의 어떤 힌트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이게 타고르라는 사람이 인도의 노벨 문화상을 받은 시인인데 이분이 한 말인데요. 인간 정신은 타인의 생각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생산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 사람이 왜 불행하냐고 느끼냐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서 그래요. 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냐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생각을 안 하냐면 뭐라 할까요? 생각을 할 어떤 낯선 환경에 마주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낯선 환경들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인문 고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낯설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살지? 라는 생각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머리가 깨지는 경험들을 해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하시게 될 겁니다. 자유로운 삶을 우리부터 살고요.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문고전 독서교육 팁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전 읽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애가 뭔 말인지 몰라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유석.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안 쓰는 그 우리나라 말에 되게 좋은 말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저희도 몰라요. 읽다 보면 개신 뭐 이런 말 몰라요. 근데 그런 용어들은 미리 공부를 해서 풀어서 읽어주면 애들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어떻니?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정리해서 말하기 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연결하면서 읽기. 고전들을 읽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군주가 어떤 사람을 믿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의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일단 너를 믿었다고 하면 100% 다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간첩을 붙여가지고 얘 뭐하는지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충실한 신하가 배신을 하게 되죠. 이게 동양의 고전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비장가 그 책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해 보면 다 연결돼요. 그런 것들이 동서양 고전 막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칼비테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 칼비테는 신성 로마 제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공자, 노자, 뭐 도덕경 이런 거 못 읽어봤어요.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록이 없어요, 애한테. 우리는 우리나라 철학 엄청나거든요. 그런 책들, 동양 고전들 접할 기회가 엄청 많고요. 칼비테 이후에 1840년 이후에 나온 수많은 저작들이 더 있어요. 더 기회가 많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데 이게 스타벅스 많이 가시죠,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얘가? 이게 누구죠, 얘가? 네,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세이렌이요, 세이렌.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인데요. 얘가 이제 그 사공들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렇게 막 유혹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빠져 죽게 하는 그런 그 요정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저는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는 스타벅스 고급집에 자주 가니까 집에 계시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주 가다 보면 이걸 보니까 좀 이걸 보면서 이제 물어보죠. 누군 거 같니?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글쎄 뭐 천사 아니야? 뭐 그게 아니라 요괴야 요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무슨 요괴냐고요. 그러면 세이렌이라고 있는데 그거 집에 가면 아빠 책상에 오디세이아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봐.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내가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서 트로이의 목마거든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 들어봤어? 내가 대부분 못 들어보겠죠. 못 들어봤어? 그러면 그래 옛날에 그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만들었어.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끌고 갔다가 이 안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함락했대. 그런 꾀를 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야. 어제 오디세우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 식상에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봐. 이러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안 물어봐요. 애들이 그런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또 이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책을 이렇게 봅니다. 애는 이제 TV 보고 볼 때도 있는데 와 대박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애가 옆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세이렌 거 뭐 뭐냐고 막 너는 힘들 텐데 그냥 들고 가. 애가 이제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줘라고 해요. 저는 이미 다 읽어놨어요. 읽어놓고 이게 실제로 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런 부분에서는 애한테 이거 설명해줘야지. 이런 부분 위주로 읽어줘야지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예를 들면 뭐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를 너무 궁금하잖아요. 듣고는 싶은데 유혹당하기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의 귀를 다 막아요. 막고 자기는 귀를 열고 배에다 묶어요. 묶고 내가 풀어달라고 해도 꽁꽁 묶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다 보면은 세이렌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여가 칭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즐긴 다음에 또 유식해져라. 오디세우스가 지장이거든요, 지장. 뭐 삼국지로 치면 주유 같은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엄청 강한 거야. 그러니까 세이렌들이 지적으로 꼬시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랑 즐기다가 똑똑해져서 가.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은 듣고 싶어 했어 하니까 전우들에게 풀어달라고 했지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일어나가지고 더 꽁꽁 묶었죠. 그런 장치를 미리 마련해놓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로 이제 뭘 설명하면 될까, 애들한테. 세이렌이란 유혹. 네가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그 유혹을 100% 다 벗어날 수는 없다. 보고 싶잖아요. 유혹 궁금하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몸은 밧줄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그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보는 건 좋아. 보는 것까지 좋은데 밧줄로 묶을 장치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당분간 아빠가 밧줄이 돼줄게. 라고 얘기하죠.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아들도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장 같은 데 지나가면 막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한마디 하죠. 세이렌 같지 않아? 그럼 세이렌이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언어가 달라집니다. 고전을 읽히다 보면 이런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왜 자기 귀에는 안 발랐을까? 자기는 듣고 싶었다. 왜 몸을 꽁꽁 묶어달라고 했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제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줘 하면 또 엄마한테 아빠랑 이런 거 했어 뭐 얘기를 하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아무리 해도 저도 타율이 높진 않아요. 이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다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걸 정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아빠는 고전 일자라고 해서 저는 수요일 저녁마다 애를 데리고 나가요. 와이프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둘째랑 있다 보니까 안 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나는 이 시간은 2시간 동안 애를 고전 공부 시키겠다라고 하고 아이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호석 작가의 메명꽃 필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랑 반평생 살아온 그 나귀가 늙었다는 내용입니다. 굽에다가 굽은 버섯 다 자락이 풀렸고 벼락바지 굽 사이로 피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익혀주거든요. 애들이 보면 이거 귀신계지 못 보던 편이잖아요. 그럼 다 국어사전을 보여줍니다. 귀신계지는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지저분하게 맺히는 모습을 형상한 표현이야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애들이 이제 이미지로 그려내요 머릿속으로. 그림책은 조금 이렇게 다 마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넘어오셔야 되는데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애가 이미지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당나귀 늙었구나. 주인도 늙고 장돌뱅이가 막 돌아다니는데 다 늙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피우고 막 이런 상황이구나를 애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심각해졌어요.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가다가 좀 이게 다 아는 표현이죠. 이거 되게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길은 지금 산월기에 걸려있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하다.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니? 물어보니까 아 달빛이 밝아서 메밀꽃이 다 젖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감성들을 전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일기를 적어요, 얘가. 오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을 아빠가 보았다. 이호석 작가님이 쓴 책. 제가 또 이호석 작가를 엄청 띄워줬죠. 우리나라 천재 작가도 아니고. 이걸 읽어야 교양인가 해서 막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다. 내가 읽으면서 아주 좋은 내용을 찾아냈다. 주인공은 원래 허생원인데 지금 서생원이라고 하다가 지었어요. 어린아이는 동이고 동이가 이제 허생원 아들로 나오죠. 당나귀 허생원 친구가 나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같은 주머니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이 젖으면서 방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 함께 늙혀냈다. 멋지지 않나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천재인가? 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천재, 영재 이런 게 마음을 비우세요. 중요한 건 뭐다? 행복이다. 행복. 이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책도 있네, 그런 것들 하면 와 감탄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자는 거죠. 행복한 천재 부모의 마인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급증이나 불안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되게 조급해요. 옆집 누구는 뭐 영어 대회 나와서 1등을 했다더라. 진짜 그런 얘기 듣다 좀 스트레스 받아서. 야 영어는 미국 거지도 다 해. 안 그래요? 영어 미국 거지도 다 해요. 그게 뭐라고? 그 달달 외운 거 가서 얘기한 거 가지고 좀 어릴 때 한 것뿐인데 그런 조급증 필요 없습니다. 불안감. 되게 이게 학원이나 이런 모든 교육, 우리나라 자녀 교육판을 보면 불안감 자극 메시지는 100%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안 하면 나쁜 부모처럼.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철학을 세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전을 읽고 자기 철학을 세우고 아이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자. 내가 이 교육을 해서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소로 키우지 말고 호랑이 키우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오는데 소라는 건 뭐예요? 평생 맞죠? 평생 맞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는 뭐예요? 자기 의지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고 이러면 저 이렇게 말 안 들어가고 그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호랑이 눈으로 보면 사람이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뭘로 보여요? 거대한 주인으로 보이죠. 채찍도 오니까. 호랑이 눈으로 보면 사람은 먹을 걸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여요. 그런 눈을 가지는 자기 생각을 가지는 자기 세계를 가진 아이를 만들자.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데 이거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쉬운 것부터 내가 생각하는 인문고전 읽으시면 돼요. 약간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뽑은 4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드 칼리지의
합격하면 나온다는 그 책 정도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한번 읽어보세요. 뚱뚱해요, 되게. 다 읽기 힘듭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오디세이아 8편 정도부터 보세요. 일리아스는 사람 죽인 얘기가 딱 나와서 그 오디세이아 앞쪽에는 그 텔레마코스라고 오디세이아 아들 얘기 나오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디세이아 중간부터 보시면 오디세이아 모험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읽을 게 많거든요.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바라는 바로 부모시면 되자. 저는 어릴 때 제일 열받았던 게 저희 부모님 절대 안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가르치면서 학원 선생님들이나 막 가르치면서 내가 시험 치냐 네가 시험 치자고 막 하라고 하면서 너무 짜증났어요. 막 아무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안 하니까 막 나는 모르겠고 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들도 TV 보면서 해보고 책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겠죠.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고요. 아이가 뭐 일리아스를 읽었으면 좋겠으면 아빠가 읽으면서 와 대박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바라는 모습, 내가 만약에 우리 애가 정말로 예의 바르고 사람들한테 인사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세요. 사람들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몇 층에 사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잘한다는 거거든요. 부모의 자기 개발이 아이의 미래다. 부모가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부모가 한 걸음 나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몇 가지가 갈려요. 가장 가까운 제 가족, 제 동생은 이제 경상도니까 나야 뭐 나 책 썼다 이번에 그러니까 형아가 책을 사봐라. 알았어. 안 사요. 이제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뭐 친한 사람들 중에는 왠지 그럴 것 같았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이제 그럼 바쁜데 어떻게 책을 썼냐 직장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 아들한테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아빠는 책을 쓸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작가가 될 거고 책을 쓸 거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들이 이제 뭐 엄청나죠. 자기도 사인해달라고. 사인하면 자기 책장이 있거든요. 책장에 딱 이렇게 모셔놓고 자기도 읽겠다고 이렇게 색연필 줄치면서 읽어요. 2페이지. 그래서 아니고 어려우니까 책이. 그래서 부모가 자기 개발하는 모습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이렇게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아이들이 따라온다. 아이가 담고 싶어하는 꿈이 되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저는 그 책을 썼지만 꿈이 제 아이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죽을 때 아이가 옆에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제 아이들이 옆에서 손잡으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했다고. 자,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자, 요거를 한자의 성음을 읽으시고 카페라테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수처작주.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밑에는 입처개진. 네, 어쨌든 절반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자, 수처작주. 따를 숫자거든요. 어느 곳에 내가 따라가든지, 어느 곳에 내가 일했든지 간에 작주, 주인이 되라. 어디 가도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주인이 되고, 뭐 군대에 가서도 주인이 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주인이 되고, 지금 제가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주인이신 거예요. 이걸 들으면 자기가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는 네가 주인이 되고 입처계신,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진실되라.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저는 살아가는 거 딱 하나 느껴서 정말로 나를 속이지 말자. 남한테 막 끌려가다 보면은 나를 언젠가 속이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칼비테보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동양물전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임재선사가 얘기합니다. 옛날에 임재종이라고 선풍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당나라에 임재선사가 얘기했습니다. 일본보다 주인이 되고 선자리가 진실되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라는 거죠. 생각을 가져라. 내가 생각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있어집니다. 독일어로 필렌 당크.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너무 다들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직장에 다니세요? 네. 어느 직장을? 개인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